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웜의 신박 10월 4일 월요일 아니고 수요일 순서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아주 알차게 잘 보냈습니다. 추석 날부터 해서 매일 어제까지 매일 회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밀렸던 일 좀 많이 했는데 뭐 또 시장이 급변하고 그리고 10월 또 시장 전망 자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보냈던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에 첫 번째 이제 단독 기사가 있는데요. LG엔솔 오창에 반도체가 아니고요. 반고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단독 기사가 나왔네요. LG엔솔이 반고체 배터리 생산 기반을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구축한다고 돼 있고요. 궁극의 기술로 꼽히는 그러니까요. 전고체가 아니고 반고체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반면 삼성과 SK는 전고체 배터리로 바로 진입하려는 기술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서 어떤 선택이 주요할지 주목이 되네요. LG엔솔이 그래도 뭐 이쪽 2차전지 쪽에서는 넘버원인데 왜 전고체로 안 가고 반고체 중간 단계로 갈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은 기존 액체 전해질을 젤리 같은 새로운 물질로 대체한 반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구축하기로 했고요. 상용화 목표가 2026년이라고 하네요. 생산 규모와 수요처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지만 기술 투자 성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엔솔의 고위 관계자는 반고체 배터리는 차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배터리라면서 국내 R&D 인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창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인데 국내 핵심 R&D와 초기 생산을 점검하는 마더 팩토리 전략을 강화하는 분위기고 LG엔솔 내부에서는 반고체 생산 라인을 골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장 건립이 늘고 있지만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마더 팩토리 전략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내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부터 시범 생산까지 달성한 후에 해외로 성공 모델을 이식하는 게 안정적인 접근이라고 말을 했고요. 반고체 배터리는 액체와 고체가 갖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의 액체 배터리보다 한층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 전고체 전지보다는 더 빨리 상용화를 달성할 수가 있다네요. LG의 반고체 공략은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책인 셈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LG엔솔도 반고체 배터리 개발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트랙 작전을 진행할 방침인데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 SDI는 천안 사업장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죠. SK온은 대전에 위치한 배터리 연구원에 전고체 시험 생산을 위한 설비를 건설하고 있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다 중국의 시장을 내어준 경험이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만큼은 중국을 앞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고요.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와 신소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1차적으로 시험 생산에 유리한 국내에서 거점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문장이 좀 핵심인 것 같다, 그죠? LFP 배터리가 자꾸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지금 LFP를 쫓아가기보다 아예 지금의 그 삼원계랑 이 LFP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이 전고체로 바로 그냥 우리가 뛰어넘자, 약간 그런 전략인 것 같다, 그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SDI도 2026년 생산을 목표로 했다가 25년부터 전고체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요, 유가 부분인데, 유가가 불안한데 한국 원유 소비 또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 감산의 올해 국제 유가가 10%를 넘게 급등한 가운데 한국 원유 소비량이 연간 11억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급등했다고 하면 우리가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10% 넘게 올랐다고 해서 급등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가 그것밖에 못 올랐나?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좀 오겠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올해 들어와서 유가가 11.18% 올랐네요. 작년에 전쟁 나오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 달에 3월 7일인가 10일 날 130불 갔다가, 그때 작년에 유가가 73% 올랐다가 결국은 작년에 유가가 80.26으로 끝나면서 6.7% 올랐네요. 6.7%. 6.7% 올랐고 올해 들어와서 오히려 11.18%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95불 갔을 때는 한 18% 올랐고요. 다시 90불이 살짝 깨지면서 11% 지금 올라 있고, 오히려 21년도에 54.99, 55%는 올랐네요. 네. 그전 코로나 때 유가가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갔었죠. 마이너스 40불까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이제 제 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유가가 마이너스 40 갔다가 48불로 끝났었는데요. 그때도 유가를 가지고 45불 쉐일 때문에 45불 50불을 못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85불까지 이렇게 갔고, 작년에는 130불까지 갔다가 올해는 89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유가 체크하고 왔습니다.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억 4,311만 배럴을 우리가 소비했었는데 올해 11억 배럴 정도 쓸 거다라는 거죠.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영국계 석유회사 B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간 원유 소비량이 조사 대상 83개국 가운데 7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원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딱 머릿속에 보면 미국, 중국, 예. 그리고 인도가 거의 15억 되니까 인도.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소비량이 많다고요. 사우디 자체에 원유 유전도 개발을 해서 거기서 그냥 원유만 팔아버리면 아마 마진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사우디에도 보면 정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가서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런 원유를 정제해서 경유나 휘발유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사우디도 원유 소비량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 그리고 다음이 일본입니다. 야, 요 나라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원유 소비량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독일 우리보다 지금 훨씬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 생각해 보면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영국도 인구가 한 6,8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원유 소비가 우리보다 적고요. 독일도 9천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독일도 우리보다 원유 소비량이 적습니다. 베트남도 거의 1억이고 거기에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뭐 등등 많은데도 우리가 세계 7위입니다. 물론 우리도 원유에 들어와서 거의 한 40~50%를 다시 정제해가지고 비싸게 다른 데 나라에다가 수출하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원유 소비는 1990년대만 해도 평균 6억 6천만 배럴에 그쳤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8억 3천만 배럴로 늘었고요. 2016년 처음으로 10억 배럴을 돌파한 뒤에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하네요. 야, 그런데 2016년이라고 하니까 2016년 1월 달에 유가가 26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여러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2016년부터 이제 시장이 랠리가 시작되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좋고 안 좋고 뭐 노이즈는 많았지만 그때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선거가 있었죠. 그때 선거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2016년 5월, 6월 이때 브렉시트가 있어가지고 또 영국이 EU에서 탈출하게 되면 또 세계 경제가 얼마나 또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되게 많았었는데 유가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주가도 꾸역꾸역 올라갔던 게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 하반기에 실제로 그 중국의 PPI가 거의 한 5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외국인 자금이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JP 모건 자료가 2016년 한 7, 8월경에 나오는데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 빅테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의 PPI가 57, 8개월 만에 올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설 것 같다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어제도 거의 10월 시장 전망 자료를 한 6시간 넘게 걸려서 여기 자료가 있긴 한데요. 만들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코스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상관관계가 높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런 매크로 데이터가 중국의 PPI하고요. 그 미국의 ISM 제조 PM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더 하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면 좋죠. 이런 이슈들 다 체크해 보면 이번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2016년도에 시장이 강했고 PPI랑 뭐 PMI가 돌잖아요. 이번에 미국도 PMI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돌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즉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방송 나갈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말이 많이 뺑뺑뺑뺑 돌았는데요. 2016년 얘기가 나와서 그랬고요. 예, 원유 소비가 많아진다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경기 충격에 원유 소비가 단기간 급락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1.8%씩 늘었네요. 원유 소비가. 네, 1.8% 거의 GDP 평균 성장률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넘나들고 있는데 뉴욕 사무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88.82달러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AI로 전선 확대, EU도 참전, 미중 반도체 전쟁 2라운드. 이놈의 반도체 전쟁 스트레스를 계속 줍니다. 그죠? 네, 반도체 전쟁. 요 신문 읽기 하시다 보면요, 요 단독 기사 뒤에 보면 부가적인 기사들 또 인덱스하게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A3면에 구매 배터리 징검다리 놓는 LG, SK, 삼성은 전고체 직전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에너지 밀도 10배 높이고 수명은 늘리고 차세대 소재 개발 속도, 그리고 밑에 쉽지 않은 탈중국 자동차 배터리 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나 된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방금 고유가 함정 빠진 한국 에너지 절감 원전 연장으로 탈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그냥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로 전선 확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통제 수위 높이는 미국인데 반도체 전쟁의 변곡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 때리는 거잖아요. 네. 작년 10월 7일 중국의 반도체 칩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던 미국 정부가 1주년을 맞아서 그게 작년 10월 7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우리 시장에 저점이 나왔고 미국 시장은 10월 13일 그죠? 이렇게 이런 보호무역 정책, 자본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하나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공산주의 제일 싫어하고요. 자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번째가 이 보호무역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보호무역을 얘기해서 표를 얻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들의 그런 자본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거랑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서로 잘하는 거 생산해 가지고 전체가 다 부가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분업이 핵심인데, 분업을 했다가 중국이 야 우리 선을 넘어 가지고 우리 것까지 다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보호무역을 하게 되니까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오히려 작년에 10월 13일까지 미국 시장이 한 차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좀 읽어볼게요. 2차 반도체 전쟁의 핵심에는 최근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AI 반도체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이러면 이달 초 대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네요. 로이터 통신은 또 EU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고 거기에 아마 중국 정부가 발끈해서 애플 아이폰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미국은 올 상반기 중국과 디커플링을 포기하는 대신에 디리스킹을 택하겠다면서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하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Small yard, high fence.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전략. 반도체 전쟁에서 첨단 기술 쪽으로 점점 담장을 높게 쌓아가면서 기술 규제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업데이트 조치가 나올 경우 첨단 기술 위주의 핀셋 강화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벌써 비상이고요. 이 회사 전체 매출 중에 3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엔비디아는 작년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에 따라서 저사양 제품만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용 A800은 기존 제품 A100보다 성능을 일부러 낮춘 것인데 추가 조치가 나오면 이마저도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업은 계속 이래 수익을 추구하면서 국부론에 나오는 대장장이 그리고 부족한 주인처럼 계속 수익을 추구하면서 A100에 대한 견제가 나오니까 A800이라고 슬쩍 만들어가지고 또 팔았었죠.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핵심 기술 개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중동 수출도 제한한 바 있는데 또 다른 타깃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고요. 미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중국 기업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요거는 또 이상한데요. 이를 활용하면 수출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데 따른 것이고요. 이외에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중국 기업들이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기가 좀 찜찜한 게 그 클라우드를 쓰면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 미국 기업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쓰는 걸 꺼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력한 이 클라우드의 컴퓨팅 능력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EU도 내년 본격 수출 통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4대 첨단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한 뒤에 내년부터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차단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라네요. 예. 이런 자꾸만 보호주의가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이죠. 사실 대공황이 정말 대공황이 된 이유가 보호무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관세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하고 유럽 뭐 이런 하여튼 그쪽의 교역량이 한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교역량이 절반 줄으면서 주가가 한 87% 박살이 났는데요. 네, 그 교역이 줄다는 말이 말 그대로 분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4대 핵심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AI, 양자, 바이오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에는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제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내 정책을 펼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써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복 전략에는 첨단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그 다음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세 번째로 역내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뒤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이 포함된 반도체 작업반 팹4를 운영하는 등 대중 수출을 위한 우방국 세력을 규합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 소재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에 호응해서 국가별로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책을 발표한 상태고요.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네덜란드도 이에 앞서서 수출 규제 강화를 내놨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제품이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제품 구매를 중지시키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화웨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는 하이닉스를 썼다고 그러죠. 지난해 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YMTC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니까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었죠. 한편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여야 상원의원단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와중에 또 중국 방문을 하네요. 이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상하이를 찾아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과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고요. 이번 방문은 미국 셧다운 사태로 취소됐다가 다시 추진되는데 당초 일정에는 한국과 일본 방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가 약간 시장에 또 약간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규제를 세게 발표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 앞으로 할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흘려보내고 뭔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11월 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G20 회담에서 아마 뭔가 극적인 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이 반도체 설계 전설 짐 켈러가 삼성전자에서 AI 칩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에 이어서 AI용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트지느냐 아니면 어부지리가 되느냐인데 현재는 약간 어부지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AI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아서 역량이 작은 데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허용하는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의 무기한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의 차질을 피하면서도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 스타트업인 댄스토렌트의 차세대 AI 칩을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네요. 댄스토렌트는 반도체 설계의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가 CEO를 맡고 있는 AI 반도체 기업. 이 회사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텐스토렌트네요. 텐스토렌트가 2일 삼성전자를 AI 칩렛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언급하면서요. 삼성전자는 미 텔러에 새로운 팹을 건설 중이고 최신 노드를 갖춘 삼성 파운드리 시설을 통해서 텐스토렌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칩넷은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넣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텐스토렌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공정인 SF4X를 적용해서 AI 칩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고요. 삼성전자가 생산할 이 AI 반도체는 밀리와트에서 메가와트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차량 등 이용자 단계의 기기인 이 엣지 디바이스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켈러 CEO는 삼성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서 키스 위텍을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 영입을 하게 됐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AI 칩넷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코 키사리 삼성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부사장은 삼성 파운드리는 미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첨단 노드는 텐스토렌트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자는 지난 8월 미국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 생산을 수주했으며 이 역시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자는 테일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에 따른 생산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고요. 미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제한을 둔 가드레일 조항이 최근 확정되면서 불확실성도 한층 해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일로 종료 예정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무기한 연장되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이 났고 미국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죠. 웨이퍼에 대한 집접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10년간 5% 증산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비 반입 또한 무기한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업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문을 쭉 읽으면서 삼성전자 뭐 책도 그 1%를 읽는 힘에서 우리가 봤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그 메르님 말씀대로 핵심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그죠? 게이트 올라운드라고 하는 이 생산 기법을 통해서 수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느냐? 예, 요 부분인데 수율 올려도 앞에 수요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가 너무 TSMC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다시 팔 정도로 그게 상당히 찜찜한 구석이었죠. 그러면 대안은 뭐냐인데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이 파운드리 쪽에 조금 약간 키워주는 느낌? 네. 인데 실력이 안 되면 뭐 못 키워주죠. 예, 그게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요런 기사들 보면 이 반도체의 전설인 이런 짐 켈러가 4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한테 이런 칩을 맡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순조롭게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배터리 쪽으로 한번 와서요. SK온 미 폴춘 혁신기업 1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미 폴춘에서 혁신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 같은데요.
네. SK온이 미국 경제 매체 폴춘이 선정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폴춘은 지난달 27일 혁신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SK온을 완성차 회사인 테슬라, GM, 전기차 충전 기업인 차지 포인트와 함께 미국의 전동화를 이끄는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공동 1위로 선정했네요. 공동 1위네요. 테슬라, GM, 전기차 충전 기업인 차지 포인트하고 SK온. 폴춘은 SK온에 대해서 미국 배터리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25년은 SK온 공장들은 연간 미국에서 전기차 약 150만 대 분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2개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이며 포드와 함께 켄터키주에도 2개, 테네시주에 1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폴춘은 2015년부터 사회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사업적인 성과,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50여 개 혁신 기업의 랭킹을 공개하는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 50개 중에 SK온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요 기사를 보니까 2015년부터 그러면 이 폴춘이 선정한 혁신 기업의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비만약이 성장 동력, 빅파머와 승부자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방금 이런 기사 읽으면서 결국은 SK온이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해서 또 떼어낸 거잖아요. 이런 혁신 기업 폴춘에서 1등으로 선정할 정도로 이런 혁신 기업을 물적 분할해 가지고 떼어내면서 그 자금을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결국은 향후 성장성을 기존에 이제 주주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향후 성장을 제3자한테 돈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주주 가치에 훼손되는 건데 제가 거의 LG화학 물적 분할 때부터 벌써 얘기한 지가 3년이 다 됐는데도 이런 것들이 왜 개선이 안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당장 이래 투자를 받고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개념이 조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을 그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주식을 20-30년 하신 분들조차도 이 주주 가치가 왜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자회사 지분은 뭐 80% 들고 있는데 뭔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 비만약이 성장 동력이다. 빅파머와 승부할 자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뭐 이쪽 바이오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이오 잘 모르니까 자꾸 읽어보게 됩니다. 국내 최초 신약 기술 수출의 경험과 기술이 반환됐을 때의 좌절감, 이를 딛고 일어선 회복력, 이것들이 모두 한미약품 미래 50년을 위한 자산들입니다. 오는 7일로 창사 50돌이 되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창업자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직원이 함께 제약산업 최초의 신화를 계속 써나가겠다고 했고요. 한미약품은 73년 설립 이래 국내 제약업계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세우며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님의 도전 정신과 신약 개발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은 매출 1조 원대 반년에 올라섰는데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박 대표가 준비 중인 비밀 병기가 바로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이 대사질환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
비만이라는 점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러면 이달 임상 3상에 돌입할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국내 제약사가 물질 발굴부터 상용화까지 이뤄내는 첫 번째 지속형 GLP-1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사가 선점하고 있지만 한미약품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틈새를 파고들 계획인데, 박 대표는 기존 치료제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자체 생산으로 원가 절감과 물량 확보 등을 꾀해서 지속 가능한 치료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들의 단점이다,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의 또 다른 승부수로는 한국인 맞춤형을 꼽을 수가 있고요. 한국인의 체질량 지수 BMI는 글로벌 비만 기준인 30에 대부분 못 미치는데, 이들도 몸무게의 10%가량을 안전하게 감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식단, 운동 등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임상 효용성을 갖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사와 인수합병 등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의 반전의 DNA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 앞서 2015년이었죠. 한미약품은 이 물질을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지만 5년 후에 그 사이에 계속 취소가 나왔죠. 네, 취소가 나왔고 5년 후 다시 다 돌려받았는데, 반환 초기에는 좌절했지만 금세 딛고 일어선 건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고요. 상용화 시점은 2026년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조직 개편 얘기도 있고요. 올해는 한미약품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 100억 원 이상 처방 매출을 기록한 제품 18종 가운데 17종이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하네요. 차별화된 제품을 한 템포 빨리 출시하고 이를 통해서 확보한 수익을 R&D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한미약품의 오랜 동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최근 10년간 한미약품이 R&D에 투입한 누적 금액이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임기 내 목표는 10년 내에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뤄낼 것이라고 하고, 막연한 수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은 해외 시장 공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이 국내가 80, 해외가 20%인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베돈이 미국에서 매분기 200억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한미에 걸맞게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국내 1등이 세계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생겼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